안녕하신가요? 저는 흔히 지나가는 말로라도 예쁘단 소리를 들어본 적 없는 40대 후반의 이혼녀입니다. 그런 제가 전 남편에게 완벽하게 복수한 최고의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고 있네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저희 아빠처럼 현명하게 처리하셨으면 해요. 말했다시피 저는 여자 평균 외모보다 조금 딸리는 편에 속해요. 농담 아니고 부모님한테 말고는 정말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모태솔로로 있었다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예쁘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지만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어본 말이 따로 있었는데요.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변호사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이 좀 넉넉하게 살았는데 과장 안 하고 재벌 딸이란 소리가 늘상 제 뒷공무니를 따라다녔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잘 나가는 주요 사기업 로펌 변호사이긴 해요. 친가 쪽, 외가 쪽 전부 다 한 자리 하시는 분들이 한 분 이상은 있는 괜찮은 집안이었죠. 그렇지만 저희 가네에서 그 누구도 제가 돈 많은 집 딸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적은 없었어요. 제가 우리 집이 돈 많다는 걸 알게 된 건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서부터였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학교였죠.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레 집안의 분위기나 사정, 부모님 직업 등 어느 정도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런 식으로 생각 없이 대화를 나눴다가 소문이 쫙 퍼졌고 선생님들도 수업할 때면 한 번씩 언급하곤 했어요. 제가 법조인 딸이라는 걸 알고 제가 있는 반이라든지 제 앞에서는 학생들을 혼내거나 딱히 문제 삼을 만한 행동을 조심하기도 하셨죠. 학교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딜 가나 그런 대우는 제 삶에서 당연하게 되어가더라고요. 정작 저는 재벌이라고 칭할 만큼 살고 있는지 잘 실감을 못했어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긴 했다만 그게 재벌 소리 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냥 아빠랑 엄마가 나란히 법조인이다 보니까 풍족하게 살아온 정도? 제 주변에는 사람이 늘 많았는데 저는 그저 제가 성격 좋고 매력적이라 받는 관심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다 제 돈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 뿐이었는데 그게 남자들도 마찬가지였죠. 특히 남자들은 어디서 제 소문을 건너듣고 와서는 저한테 관심 있는 척 찝쩍거리곤 했는데요. 결국 마무리되는 대화의 방향은 전부 부모님 직업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완전 금수저 아니냐면서 부모님이 둘 다 법조인이면 돈이 얼마 들어오는 거냐? 어릴 적 한 달에 용돈은 얼마 받았냐? 너랑 결혼하는 남자는 완전 신데렐라 되는 거 아니냐며 하나같이 부모님 얘기, 집안 얘기, 돈 얘기. 그건 아무리 눈치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제게 관심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분위기였죠. 그게 당연하리만큼 익숙하게 자라온 저는 이젠 사람이 먼저 다가오면 무슨 얘기할지 감이 잡히는 정도가 되더군요. 한 번은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 직업을 일부러 숨겨보기도 했는데 저는 그때서야 사람들이 딱 저만 봤을 때 생각하는 이미지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죠.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대우가 제 부모님을 알고 있을 때와는 180도 다르더라고요. 다들 예쁜 애들이랑만 친해지려고 했고 저랑은 굳이 필요한 이유 아니고서야 딱히 말을 길게 섞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부모님 직업을 이용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가 제 부모님 직업이 들통나게 되는 바람에 저는 또다시 그간 겪었던 대우를 받으며 아부받는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른 척하며 인사도 안 할 때는 언제고 다들 눈빛부터 돌변하여 제게 아는 체를 하는데 인생 참 허탈하더군요. 나는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배경 속에서만 가치가 있는 사람인 걸까? 당시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답니다. 그렇게 많은 관심 속에서 온전히 저라는 존재를 봐주는 사람 하나 사귀지 못하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저보고 부모님이 변호사니까 나도 부모님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아니요, 절대요. 살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주는 파워를 충분히 느끼긴 했지만 저는 한 번도 변호사에 대해 갈망한 적이 없어요. 너무 가까이서 부모님이 하는 일을 지켜보다 보니 변호사에 대한 매력이 오히려 반감되기도 했고 또 직업 때문에 제 가치가 가려지는 것에 신물이 난 상태라는 게 이유일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사회에서 동경의 시선을 받는 위치에 있다는 건 멋진 일이니까요. 변호사가 어떤 삶을 사는지 대강 알아버려서 변호사의 매력을 못 느꼈을 뿐이에요. 또 저는 법처럼 머리 쓰는 것보다 오히려 몸 쓰는 거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게 옷을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문득 TV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눈길이 가기 시작했었죠. 당연히 옷 만드는 일 또한 아이디어 싸움이라 머리를 사용한다지만 부모님이 주구장창 하는 글씨와의 씨름이 아니라서 좋게만 보였고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창작물들이 심지어 멋있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전공과 관련 없는 옷 만들기를 한참 알아봤습니다. 부모님께 얘기해 의류학원까지 등록하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늘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지낼 수 있게 응원해 주셨기에 반박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아무런 정보 없이 무작정 의류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관심 가지고 시작해서 그런지 모든 수업이 재밌었고 손가락을 움직이며 작업을 할 때는 머릿속에 있는 잡생각까지 싹 씻겨나가서 좋더군요.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의류학원에 꽤 잘하는 우등생으로 언급되기도 하는 지경까지 성장했어요. 옷에 대한 걸 많이 공부하고 배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를 꾸미는 것도 시도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건 아니라지만 아주 가끔씩 용됐다는 소리를 듣곤 했는데요. 스쳐가듯 빠르게 지나간 칭찬이라도 그런 말을 들은 날이면 온종일 기분이 좋아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의료일에 완전 매료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뛰어난 창작물을 만들어낼 때면 부모님 배경이 아닌 온전히 저로 봐주면서 제게 박수 쳐주는데 그게 그렇게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이 의류 계열은 특히나 개성이 강한 곳이라서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했지 돈이나 외모는 그 뒷순이라는 것도 제가 이곳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죠. 제 창작물이 사랑을 받을 때면 마치 저는 제 자신이 사랑받는 기분을 간접적으로 느끼곤 했어요. 그렇게 계속 패션 계통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니 점차 피팅 모델들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는데요. 와, 모델들이라서 그런지 피지컬이 일반인들과 남다르더라고요. 그 사람들 외모를 자꾸 훔쳐보게 되는 제 자신을 느꼈어요. 그러다 한날은 정말로 이상형인 남자를 보게 된 날이 있었는데 마침 그 모델이 제가 만든 옷을 입고 촬영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만든 창작물이 어떤 구도에서 포인트가 살고 어디를 좀 더 손봐야 할지를 확인해야 되는 자리에서 저는 정작 그 모델 얼굴만 구경하느라 제대로 체크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어요. 제가 의류학원을 다닌 지 꽤 되었고 어느 정도 동료들과 친해진 사이에서 자연스레 제 부모님의 배경이 수소문난 상태였는데요. 얼굴 자주 보는 사람들은 제가 잘 사는 집 딸인 줄 알고 과거 학교 시절처럼 그걸 토대로 제게 다가오기도 했지만 제가 면역이 생겨 그 정도는 가볍게 쳐낼 수 있었어요. 모델들이 제게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료들 말로는 모델들이 욕망이 많다던데 그래서 제가 잘 사는 집 딸이라 잘해준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이상형으로 봤던 모델 한 분만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물론 미소도 좋으시고 저한테 친절하고 배려 많았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같은 태도를 취한다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태 저한테 잘해줬던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요,
저한테 잘해주다가도 다른 데서 본래 인성이 튀어나오곤 했어요. 그런데 그 이상형 모델은 아니었다고요. 세트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일관되게 친절하고 사려 깊었다니까요. 정말 빈틈없이 바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건 그 사람이 태생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 사람도 뒤늦게 제 배경을 알게 되었지만 알기 전과 같은 자세로 저를 대해준다는 게 제가 더 빠지게 된 중점이었습니다. 외모도 훌륭한데 인품까지 올곧았고 무엇보다 저를 돈으로 보고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다들 제 집안 배경에 한마디씩 던질 때도 그 남자는 아무런 질문도 안 했어요. 오히려 저보고 손이 꼼꼼한 것 같아요. 이 옷 정말 제 타입이에요. 웃는 게 참 매력적이시네요. 이런 말만 하면서 저 자체를 궁금해하고 눈여겨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봤기에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을 짝사랑하게 되었어요. 이 남자를 놓치면 또 언제 이런 남자를 만나게 될지 몰라서 조급한 마음이 드러났던 건지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을 너무 티내고 있었더라고요. 주변에서 제가 그 남자를 좋아한다는 게 소문이 났을 정도니까요.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티내는 바람에 그 남자가 도망갈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남편이 부담스러워 피하기만 했는데 어느 날 일도 없는데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정확히는 제가 작업 마칠 때까지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제게 같은 마음임을 고백받았어요. 와, 진심으로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동화 속 공주가 된 기분으로 왕자 같은 남편과 사귀게 된 겁니다. 남편은 연애 시절에도 굉장히 좋은 남자였어요. 아무래도 저희 둘의 외모 차이가 심하다 보니 주위에서 쏟아지는 이상한 눈초리가 많았거든요. 여자가 돈이 많은가 봐 이런 소리도 들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자존감 낮은 모습을 보이면 남편이 늘 해주는 말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 말 신경 쓰지 말라고. 자기는 외모 같은 거 중요하지 않고 자기랑 많은 것이 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저라는 여자가 딱 자기와 결이 맞는 사람이라고 해주더군요. 엄청 힘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더 적극 표현을 해왔고요.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주는 모습에 저는 이 사람이 첫 남자였음에도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빠졌습니다. 당연히 결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야간 수업 때문에 늦는 날마다 밤길 위험하다며 먼 길을 마중 나와서는 집에 데려다 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솔직히 이건 진짜다라는 생각 들지 않나요? 제가 30대가 되기도 했고 남편에게 은근슬쩍 결혼 얘기를 한번 꺼내봤어요. 1년도 안 되게 연애 기간이 짧았는데 그땐 그저 연애 기간이 길면 이 남자를 놓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좀 조급했던 거죠. 말하자마자 후회했지만 역시 남편은 100점짜리 남자였어요. 자기가 먼저 말했어야 하는데 제가 먼저 청혼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수월하게 결혼까지 꼴이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부자 부모를 둔 것에 어깨가 올라간 적은 없었는데 처음으로 부모님의 재력에 감탄을 했는데요. 제가 외동이었어서 그런지 부모님이 최상급의 결혼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시도해보지도 못할 수준의 결혼식이 완전 최고급 루트로 쫙 진행되었거든요. 저를 돈 보고 탐냈던 남자들도 하객으로 왔는데 다들 저를 보고 농담 삼아 네 남편 완전 땡 잡았네 라며 시답잖은 소리를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이상형과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기적이 생겼습니다. 집도 차도 혼수도 우리 부모님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며 거창하게 퍼부어 주셨어요. 덕분에 남편과 저는 이제 막 돈을 버는 풋내기였음에도 갑부처럼 살림을 시작할 수 있었죠. 저는 결혼을 하면서 사연으로 봤던 경제적 어려움도 없었고 남편에 대한 고충도 없고 분가로 시작하는 덕에 시댁살이도 없어서
제 결혼 생활은 남편과 둘이 꽁냥대며 마냥 평탄하기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그저 연예인처럼 멋진 남자를 남편으로 뒀다는 게 그 당시에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밖에서는 서로의 일에 충실하고 집에서는 서로를 아껴주면서 잘만 지내왔는데요. 그런데 제 부탁으로 친정의 지원을 잔뜩 받게 된 남편이 패션 계통에서 좀 더 큰 시장으로 나가게 되면서부터 뭔가 삐그덕대기 시작했어요. 남편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동시에 외박도 잦아졌는데 그게 저희 사이를 변하게 만든 겁니다. 저는 단지 제가 이제 의류회사에서 한 자리 하고 있었고 피팅 모델 정도는 꽂을 수 있는 위치가 되어서 부모님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남편을 지원했던 건데 조금 후회되더라고요. 그 후로 남편 얼굴 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제 일도 야근이 많아요. 그럼에도 저는 잠은 꼬박 집에서 잤어요. 저는 제가 모델 일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외박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보니까 아직도 알아가야 될 게 많구나 하는 생각만 하며 넘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도 홀로 자는 날이 일주일에 4~5번이 되니까 한날은 서운해서 남편한테 칭얼거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나 잘 되면 당신도 좋고 장인 어른이랑 장모님께도 떳떳한 사위 될 수 있어 좋잖아. 나는 하루빨리 잘 돼서 당신이랑 처갓집에 당당한 식구가 되고 싶어. 내가 이렇게나 든든하게 지원받고 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고 미래가 없다면 너도 장모님 장인어른도 속상할 거 아니야. 물 들어올 때 열심히 노저어야지. 몰랐는데 남편이 잘난 친정 때문에 알게 모르게 자존감이 낮았나 봅니다. 전장에서 전투적으로 싸우고 있는 남편에게 다 버리고 빨리 돌아오라 투정 부리는 부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창피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남편의 열정을 응원하며 계속 지원했어요. 얼굴 보는 날이 많이 없더라도 전화를 많이 하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으면서요. 그러던 한날 오랜만에 남편이 일찍 일을 쉬게 되는 날이 있었는데요. 그날이 저희 부부관계에 금이 가도록 만들 사건의 불씨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남편이라 신나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 장난기가 생겨서 남편한테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몰래 일을 반차내고 집에 왔습니다. 때마침 남편이 화장실에 있더라고요. 놀래켜주기에 적절한 상황이라 급히 안방에 숨으려는데 남편 폰으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생각 없이 그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누나 이렇게 떠있더군요. 근데 이상했어요. 누나? 남편은 밑으로 남동생만 하나 있지 여자 형제가 없거든요. 연애할 때도 저한테 여자를 잘 못 믿어서 비즈니스가 아니고서야 사적으로 연락처를 주고받아 본 건 제가 처음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누나라니, 그렇다면 누나라는 사람은 일로 만난 사람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때문에 계속 울리는 휴대폰에서 시선을 못 떼겠더라고요. 한 번도 아니고 2~3번이나 전화가 오고 있기도 했고요. 결국 호기심에 받아버렸지 뭡니까? 우리 지훈이 삐친 거 좀 풀렸어? 누나가 미안해. 너랑 제대로 만나려면 전 남편을 빨리 처리하는 게 좋으니까. 이혼에만 정신 팔려서 우리 100일인 줄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네. 이제 전 남편이랑은 완전히 정리했으니까 질투하지 마. 난 너밖에 없어. 알겠지? 화 풀리면 새 차 쇼핑하러 가자. 요즘 잘 나가는 애들은 차 2~3대씩 갖고 있다잖아. 누나가 우리 지훈이한테 어울리는 걸로 하나 뽑아줄게. 저는 제 귀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누나라는 사람이 제 남편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서 잘못 연락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지훈이란 이름은 제 남편이 맞고 이 누나가 제 남편 폰에 저장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상황을 유연하게 해석하려 해도 100일, 이혼, 질투 이런 걸 비즈니스 단어로 인식하기엔 무리가 있었어요. 부정할래도 부정할 건덕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 엄청난 사실을 들어버려서 말문이 막힌 채 멍청하게 서 있는데 수화기 안에서 계속 지훈아? 지훈아 하면서 뒤이어 하는 말이 있더군요. 네 못생긴 와이프는 언제쯤 정리되는데? 나 얼마나 기다려야 돼. 이제 네가 나 확실히 책임져야 되는 거 알지? 너 하나 보고 이혼까지 했단 말이야. 너도 빨리 이혼해서 누나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해줘야지. 근데 내 이혼보다 네 이혼이 더 힘들 수도 있겠다. 조심해. 원래 못생긴 애들이 집념이 강하거든. 괜히 심기 건드려서 보복당하지 말고 잘 어르고 달래서 떼어내. 만약에 혹시라도 그 집에서 돈 내세우면서 면박 주잖아? 그럼 누나한테 전화해. 도와줄 테니까. 누나 건물주인 거 알지? 응? 이러면 삐친 거 좀 풀려나? 저는 제 얘기가 나오자 더는 듣지 못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끊고 났는데도 머릿속에서 못생긴 와이프, 이혼, 집념 이런 말들이 떠나질 않더군요. 그때 남편이 욕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려서 침대 위에 그대로 폰을 올려놓고 상황을 모르는 척 해버렸어요. 당시에는 그저 너무 당황해서 뭐든 아닌 척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저를 보자마자 남편이 좀 많이 놀란 것 같긴 했는데 여느 때처럼 언제 왔냐고 다정하게 물으며 보고 싶었다고 안아주더군요. 그렇게 보고 싶고 기다렸던 남편인데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의 품에 안겼는데도 머리가 텅 비어있기만 했어요.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제가 들은 건 분명 명백한 사실이 맞아요. 그렇지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모르기에 일단 부정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잡았습니다. 그 전화는 확인되지 않은 모르는 여자의 말이고 아직은 남편을 향한 일말의 신뢰를 놓기 싫었으니까요. 남편은 저한테 여전히 진심이고 잘하는데 저보고 볼 때마다 예쁘다고 해주고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절대 바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네요. 근데요, 이젠 정말 빼도 박도 못할 일을 목격하게 됐지 뭡니까? 그날 남편 폰으로 그런 전화를 받고 나서 신경 안 쓰고 싶어도 계속 그 여자 말에 신경 쓰이더라고요. 일할 때는 물론이고 언제 어디서 뭘 하든 한참 동안이나 그 전화가 제 머릿속을 지배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던 한날 회사에서 워크숍을 간다고 제가 1박 2일 집을 비우게 됐는데요. 워크숍을 갔지만 내내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아무래도 그날의 일을 너무 신경 쓰는 바람에 일이나 모임에 전혀 집중을 못했고 그 때문에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겼더니 갈수록 몸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하늘 수 없이 양해를 구하고 워크숍을 일찍 빠지게 됐는데 여기서 제가 목격한 일이 참 충격적인 겁니다. 남편은 하도 일 때문에 외박이 많으니까 저도 일부러 집에 간다고 연락은 안 했어요. 남편의 경우 늘상 쉬면 쉰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오늘 쉰다는 전화가 없었으니 당연히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죠.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푹 잠이나 자야지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글쎄 남편 신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일 쉬나? 일찍 마쳤나? 그런데 왜 연락 안 했지? 온갖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들어가서 남편을 찾는 게 먼저라 생각했어요.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데 안방 쪽이더라고요. 슬쩍 보니까 누구랑 통화 중이더군요. 나중에 성공해서 잘 나가면 다들 내 옆에 와이프 얼굴도 궁금해할 건데 그때마다 쪽팔려서 어떻게 소개하겠어. 지금 슬슬 성공 기로를 타고 있어서 조만간 이혼해도 될 것 같아. 이혼하더라도 재산 나눠 가질 게 많아서 좋지. 솔직히 그거 하나 보고 10년을 희생했는데 누나도 10년을 못생긴 배우자 보면서 살아봐라. 삶의 질이 떨어진다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애도 안 가졌겠어. 하긴 그래. 원래 끼리끼리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일은 누나 보러 올 거야? 어제 네가 와이프랑 같이 있어줘야 돼서 못 온다고 했을 때 좀 서운하더라. 물론 네가 아직 이혼 전이라서 와이프한테 네 속셈 안 들키려고 계속 연기해야 되는 건 이해하겠는데 서운한 건 별개의 문제라고.
서운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 누난데. 합의 이혼으로 가려면 와이프 너무 몰아세울 수 없어서 그래. 내 마음이 어떤지 잘 알면서 꼭 이리 귀엽게 애교 부리더라. 그리고 내일은 와이프 오는 날인데 내일까지 같이 자는 건 절대 못해. 와이프 안 그래도 얼굴 안 되는데 나이 드니까 더 못 봐주겠더라고. 누나처럼 예뻐야 매일 밤이 설렐 텐데 나 이 집에만 있으면 감정이 메말라. 남편은 그 누나라는 사람이랑 통화 중이었어요. 그걸 방 밖에서 몰래 듣고 있는 제 처지가 참 비참했죠. 부모님이 준 내 집인데도 마치 객식구인 것 마냥 숨죽인 채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것이 참 제가 생각해도 못났더라고요.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끈했던 머리가 더 아파오는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마저도 남편이 제 소리를 들을까봐 도둑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나왔죠. 집을 나왔는데 너무 배신감이 치가 떨려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대문 앞에 가만히 서 있다가 결국 생각해낸 것이 친정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당시 두 분 다 야근 중이셨는데 제 전화를 받고 급히 집으로 복귀하셨어요. 아이를 안 가진 이유가 뭐? 10년간 참고 산 게 뭐? 뭘 뜯어먹는다고? 내 이 자식을 그냥 절대 이대로 못 둬. 감히 겁도 없이 법조인 처가를 두고 사기 행위를 벌여? 김서방도 알 거 아니야. 너희 엄마가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걸. 그걸 알고도 그런 강큰 짓을 한 거면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겪게 해줘야지. 김서방 참 용감하기도 하네. 넌 왜 진작에 말 안 했어? 언제부터 혼자 그렇게 알았던 거야? 며칠 됐어. 솔직히 나랑 남편이 한 이불 덮고 산 세월 벌써 10년이잖아. 그 10년 동안 한결같이 나만 봐준 사람이고 남편이 바람 폈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았어. 진짜 좋은 사람이었는데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 사실이 아닐 수가 없을 만큼 증거가 확실했는데 바보같이 그런 꼴을 보고도 아니라고 믿고 싶었어. 이거 당연히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지? 사실 그게 좀 무서워. 나 사회적으로 도태되는 건 아닐까? 네 탓 아니야. 그런 뒤 구린 놈들은 작정하고 마음 먹은 놈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려워. 그래서 사기 결혼 당하는 케이스도 엄청 많고. 그래도 걱정 마. 딸, 부모가 둘이나 변호사인데 뭐가 무서워. 사실 집이랑 차랑 너네한테 들어간 비용 전부 우리가 대주겠다고 한 이유도 이거야. 내 딸이 이혼까지 안 가고 잘 살면 좋았겠다만 만일을 대비하는 것도 나쁘진 않으니까. 재산 분할해서 김서방이 가져가는 몫은 없을 거라 타격 좀 받을걸. 재산 노리고 결혼한 사람이라면. 친정 부모님이 변호사인 게 이럴 때 도움이 되더군요. 아무 생각이 없는 저와 달리 대처 방법이나 조언을 구할 게 참 많았어요. 친정 부모님은 화를 내면서도 금방 침착하게 대안을 짰습니다. 심지어 결혼 전부터 혹시 모를 이혼을 대비하고 저희 부부에게 일부러 더 지원해줬다는 말에 좀 놀랐네요. 한 번 더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었죠. 친정 부모님은 일단 저보고 남편한테 티 안 낸 거는 잘했다고 했고요. 그 뒤부터 내내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시킨 대로 그날 밤 친정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 남편한테 연락했습니다. 정말? 내년에 그 건물 시세가 그렇게 폭등해? 그러니까 내년에 그 건물에 로펌 사무실이 쫙 들어선다는 거지? 장인어른께서 주신 정보면 정확하겠네. 거기 입지 조건이 변호사들 사이에서 유명했구나. 장인어른께 꼭 감사하다고 전화드려야겠다. 너무 감사하잖아. 우리 집 생각해서 같이 먹고 살자고 이런 귀한 정보도 알려주시고. 사실 그 건물은 시댁 형편에 매매하기 부담스러운 비용이었어요. 그런데도 작년 건물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매매가 가능하다고 했더니 남편이 빚을 내서라도 사겠다는 겁니다. 억만장자 보장이라는 말에 홀랑 넘어간 것이죠. 이렇게 돈에 눈이 먼 사람이라는 것이 티가 나는데
제가 그동안 단단한 콩깍지가 씌었었나 봅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저희 친정 부모님 정보를 맹신하는 수준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제 말에 의심도 없이 쉽게 넘어갔을 거예요. 남편이 돈에 미쳐서 저를 이용했으니 이런 정보를 던져주면 덥석 물 거라는 확신은 했는데요. 막상 그걸 한번 확인하는 셈이 되니 마음이 좀 씁쓸하긴 하더군요. 결국 남편은 바로 다음날 시댁에서 돈을 빌리면서까지 그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대출까지 내서 남편이 그 건물을 살 수 있게 보태주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한동안 남편이 상간녀와 바람피는 증거를 모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남편 앞에 단 한 톨의 재산도 남지 않도록 부모님이랑 잘 모의하여 일을 벌여갔죠. 그 와중에도 종종 집에서 남편과 시간을 보낼 때면 남편은 한결같이 제게 연기를 하였어요. 건물 정보 알려줬더니 요즘은 외박도 좀 줄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남편은 제가 친정으로부터 얻은 부동산 정보가 있거나 이름 있는 모델 회사의 계약권을 얻어올 때면 외박이 줄고는 했어요. 남편에게 마음이 식으니까 남편이 연애 시절처럼 웃는 모습도 그저 욕망 덩어리로만 보이더군요. 참 웃긴 일이죠.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고 친정에서 시키는 대로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 찾아왔는데요. 제가 이혼을 요구하고 모든 걸 내려놓기에 딱 알맞은 날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참 어처구니 없었던 일이 또 있었는데 바로 시댁에서는 남편과 상간녀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걸 알고 있더군요. 우연히 엿들은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두 번이 아닌지 상간녀가 아주 며느리처럼 시어머니를 어머님으로 모시고 있었고 시댁과 만남의 자리를 가지게 된 그 모습이 저와 있을 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 보였죠. 저희 엄마는 의뢰인 때문에 오지 못했고요. 아빠가 저와 동행해 주었는데요. 어디 잔치라도 났는지 한참 신나 있던 시댁으로 저와 아빠가 들이닥치니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당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밤마다 설레게 했던 상간녀 낯짝도 시댁과 같이 깜짝 놀라 있더군요. 여보, 갑자기 여길 어떻게 왔어? 장인어른께서는 이 시간에 어떻게... 제가 받은 연락이 없거든요. 밤늦게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딸내미가 별 볼 일 없는 남자한테 바람 맞았는데 우리 아빠가 무슨 일로 여길 왔겠어. 참고로 우리 아빠 오늘은 당신 장인어른으로 온 거 아니야. 내 변호사로 같이 온 거야. 나 오늘 당신이랑 이혼할 거거든. 뭐라고? 이혼? 우리가 이혼을 왜 해? 변호사는 또 무슨 말이고. 도대체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당신 무슨 일 있었어?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저녁 맛있게 먹고 잘 잤잖아. 안녕하세요, 사돈댁. 결혼식 후로 처음 뵙네요. 이혼 합의 때문에 들렸습니다. 식사는 나중에 하셔도 되지요? 우선 거실로 나와주시겠어요? 그나마 다 같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거실밖에 안 되네요. 이혼이라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사돈, 저희 아들이 뭐 실수라도 했나요? 며느리랑 싸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잘 살고 있는 애들을 두고 뜬금없이 이혼이라니요. 다짜고짜 오셔서 앞뒤 설명도 안 해주시고 아무리 사돈지간이라지만 좀 무례한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 입에서 무례라는 말이 나오는 건 기분이 좀 나쁘네요. 지금 저기 상간녀를 떡하니 앉혀두고 뻔뻔하게 연기하시는 겁니까? 잊으셨나 본데 저 변호사입니다. 사돈어른, 저 일평생 변호 일만 해온 사람이에요. 제가 저런 허접한 상간녀 하나 구분 못하는 신참처럼 보이진 않지 싶은데요. 아빠는 한순간에 차분하고 조리 있게 말하며 시댁 입을 싹 다물게 만들었어요. 분위기가 조용해지자 다시 제 남편에게 다가가 법 조항까지 읊어가면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장인어른? 그런 게 아닙니다. 장인어른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 아니에요. 불륜이라뇨. 제가 아내를 두고 어떻게 그런 오해세요? 오해? 자네는 내가 호구로 보이나? 내가 자네 같은 사기꾼을 한 달에 300명 이상을 만나는 사람이야. 그 더러운 기질 하나 못 알아봐서 상황을 이렇게까지 끌고 왔을 것 같아? 우리가 겨우 하루 의심해서 이러는 걸로 보여? 내 딸이 자네가 불륜 행위 싸지르는 거 증거까지 차곡차곡 모았는데 여기서 대화로 따지고 싶은 말이 많지만 우리 딸이 또 상처받게 할 수 없어서 그것까진 참는 거야. 상간녀를 앞에 두고도 뻔뻔하게 아닌 척하는 시댁 식구를 보니 아빠도 저도 열이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화가 난 아빠는 변호사 체면까지 내려놓으며 법으로 협박을 하더군요. 시댁 전체를 거짓골로 만들고 싶지 않으면 당장 합의 이혼 진행하자고 겁을 준 거죠. 아빠가 협의 절차를 줄줄이 설명하다가 재산 얘기까지 뻗쳤는데 시댁은 정말 겁을 먹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긴 뭘 알아야 저희 아빠한테 대항을 하겠죠. 잠깐만요. 장인어른, 이렇게 이혼하시면 장인어른 쪽에서도 손해일 텐데요? 저처럼 가진 것 없는 사위한테 재산 나눠주기 아까워서 잠이나 편히 주무시겠어요? 변호사시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딸을 더 괴롭게 만들 셈이신가요? 남편은 아빠한테 약간 겁을 먹은 것 같았지만 뒤지지 않고 대응을 하더라고요. 아빠 입장에선 뭣도 모르는 법을 가지고 변호사인 자기를 어설프게 협박하려 드는 남편이 그저 우스웠을 겁니다. 아빠는 상황 파악 못하고 어깨를 으쓱거리는 남편한테 대고 네가 가지게 될 건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을 해주었어요. 무식한 남편은 전문 용어에 크게 흔들리면서도 나름 들리는 대로 들었을 텐데요. 상속, 증여, 재산 분할 안 됨, 이런 걸 듣고 대충 파악하는 것 같더니 이제야 지 처지를 제대로 자각했나 봅니다.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제가 한 번 더 쐐기를 박았죠. 당신이 매입한 그 건물 내년부터 처분론이 들어갈 계획이야. 당신이 돈 때문에 나를 속여서 결혼을 진행했잖아. 그게 얼마나 더러운 기분인지 알게 해주고 싶더라고. 나도 당신 엿먹으라고 거짓 정보 알려준 거야. 워낙 경력 좋은 사기꾼이라 안 속을 줄 알았는데 금방 넘어오길래 좀 그렇더라. 당신이 그렇게 쉽게 속으니까 내가 이런 어설픈 사기꾼 하나 못 알아채는 눈먼 장님 같잖아. 남편은 이미 공포에 질려있는 얼굴이었어요. 자신이 저와 이혼하면 정말 한 푼도 떨어질 게 없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모습이었죠. 다짜고짜 제 손을 잡으면서 꼬리를 확 내리는 태세를 보이는데 이성적인 매력이라곤 정말 다 떨어져 버리더군요. 피지컬이 멋있고 좋으면 뭐하나요? 돈 앞에서 개가 되는 걸. 여보, 이혼이라니. 우리 한 번도 싸운 적 없이 10년을 살아왔잖아. 우리가 왜 이혼을 해? 응? 당신, 나 안 사랑해? 나는 아직도 10년 전처럼 당신만 보면 설레는데 당신은 아니야? 나 많이 좋아해줬잖아. 남편이 안절부절하며 곧 거짓골이 될 자신을 모면하고자 애를 쓰고 있을 때였어요. 쥐죽은 듯 가만히 있던 상간녀가 뜬금없이 나서서 남편과 저를 갈라놓더라고요. 아, 돈 많다고 유세 부린다던 처가댁이 이 사람들이구나? 변호사 그거 얼마나 번다고요? 돈으로 협박하는 거면 저도 만만치 않게 대응할 수 있어요. 저 건물 2개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남자 제가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사람 돈으로 깔보는 짓 그만하세요. 돈으로 협박하는 걸로 보이세요? 지금 법으로 협박하는 겁니다. 그쪽이 내 남편 껍데기에 빠져서 불륜 저지르던 증거물이 내 손에 있다고 했죠? 깔끔하게 해결되길 원하신다면 적당히 눈치 보고 빠지시죠. 이혼도 하셨다는 분이 남의 가정 파탄낼 만큼 낯짝 두꺼울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쪽 전 남편은 당신이 바람나서 이혼당한 거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네. 뭐라고? 웃기는 년이네. 여기서 내 이혼 얘기가 왜 나와? 뭐 이런 모저리 같은 게 다 있어. 생기다 만 것처럼 생겨서는. 너
왜 지훈 씨가 외박 많이 했는지 아니? 지훈 씨가 너보고 상간녀가 입을 싸게 놀리려는 순간 남편이 나서서 상간녀의 입을 틀어막는 바람에 상간녀의 말이 끊어졌어요. 남편은 상간녀를 제게서 멀리 떨어뜨린 후 다시 저와 아빠한테 절절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이혼하면 집, 차, 누리던 것 모두 다 뺏기고 심지어 큰돈 들여서 산 건물은 재산 분할 대상에 속한다고 하니 미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진 건 건물밖에 없는데 그걸 저한테 나눠주는 게 아깝기도 했을 겁니다. 남편은 자기가 불리한 상태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똥마려운 강아지 같은 마음이 시댁 식구들에게도 전해졌나 봐요. 시댁도 뒤늦게 상황 파악하고 사돈어른 우리 사이에 왜 이러냐고 자기 아들이 워낙 모자란 애인데 잠깐 미쳐서 실수를 했다면서 태세 전환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상간녀를 집에서 나가라고 독촉하며 내쫓기까지 하는 겁니다. 상간녀가 남편한테 도움을 청하며 소리를 질렀다만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저한테만 매달려 있었어요. 남편은 지금 자기 앞날과 상관없는 건물주 여자가 필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시댁에서 대출까지 받아 건물을 샀는데 이대로 저와 끝나면 빚만 생기는 거잖아요. 사랑이고 뭐고 눈앞에 닥친 빈털터리 신세 때문에 목숨을 오가는 상황인데 상간녀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길게 끌어봤자 사돈 쪽이 명백히 불리하고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그간의 인정도 있고 사돈 체면 생각해서 애들 관계를 합의 이혼으로 마치려고 하는 거니까 협조해 주시죠.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제일 무난한 해결이란 걸 아셨으면 좋겠네요. 얼른 도장 찍게, 김서방. 장인어른, 제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시겠어요?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와이프 두고 다른 생각 안 할게요. 근데 이대로 끝나면 저희 집 진짜 거지 돼요. 굶어야 될지도 모른다고요. 자네 때문에 내 딸이 버린 세월이 무려 10년이야.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살림 꾸려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막은 것도 자네 때문에 10년이나 걸렸어. 내가 진작에 알아보지 못해서 우리 딸이 이런 몹쓸 짓을 당한 것 같아 괴로워 미치겠거든. 네 장모 되는 사람은 지금 의뢰인 때문에 같이 못 왔는데 그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아. 나보다 네 장모가 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니까. 사돈, 제가 애를 잘못 키웠어요.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싹싹 필 테니까 우리 애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혼쭐을 내놓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바빠서요. 빨리 도장 찍게 김서방. 한 번만 더 같은 말 반복하게 하면 합의 이혼 접고 소송 들어갈 겁니다. 다들 그걸 원하시는 겁니까? 싹싹 빌던 남편은 거의 울면서 결국 도장을 찍었고 졸지에 시댁에 빚만 안겨준 불효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상간녀도 당연히 소송했는데 이건 엄마의 도움이 컸어요. 시댁에 가서 초토화내지 못한 한을 상간녀 소송으로 풀더군요. 이혼 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 제가 며칠간 고생하며 얻은 증거물을 왠지 법으로만 쓰기가 아깝더라고요. 저도 참 매정한 사람이었죠. 남편의 마지막 밥줄까지 끊어버리고자 패션 계통 사람들에게 모조리 뿌려버렸습니다. 제가 발 담그고 있는 이 계열의 단점이 워낙 입소문 빠르다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큰 장점이 되어버렸네요. 남편 망하는 건 한순간이었고요. 남편과 함께 얼굴 팔린 상간녀 신상도 다 털렸다고 합니다. 이상형이면 뭐예요? 다른 놈들이랑 똑같은 도둑놈이었는걸.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이상형이었어도 연애조차 안 했을 겁니다. 변호사 부모님 덕분에 모든 게 잘 해결했는데도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더군요. 아무래도 결국 나 자체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걸 깨달은 거나 마찬가지여서일까요? 좀 슬펐네요. 상황이 불같았던 만큼 잊혀지는 것도 한순간이더라고요. 시끄럽던 제 주위가 빠르게 식는 덕에
일상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렇게 저한테 진심으로 다가와줄 남자는 결국 없는 건가 싶어 반 포기하며 지내던 중이었는데요. 제가 너무 공허해 보였는지 아빠가 한날 중견 변호사 한 명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딱히 연애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아빠 생각해서 그냥 자리에 나가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투도 그렇고 특히나 생각하는 마음씨가 참 고운 겁니다. 남자 집안도 우리처럼 법조인 집안이라네요. 아빠 말로는 참 성실한 사람이라고,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는데 꾸밀 줄 모르는 거 보니 이해가더라고요. 부끄러워서 말을 버벅거리는 것도 나름 매력적이었어요. 변호사는 아무리 긴장되는 상황이라도 말 안 더듬을 줄 알았는데. 서로 통하는 게 많았는데 이건 전 남편처럼 인위적인 게 아니더군요. 그래서 자연스레 마음이 열렸고 지금은 서로를 존중하며 2년째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사람 잘 보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만약 전 남편처럼 작정하고 저를 속이려고 연기하는 사람을 또 만난다면 구분할 자신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 모든 게 제 잘못이라고 자책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상대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며 저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겼다는 거죠. 지금의 만나는 남자친구가 그런 걸 잘 알려주기도 해서 건강한 대인관계를 연습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다들 저처럼 나쁜 사람을 두고 자신을 자책하는 일은 없었으면 해요. 결코 우리의 잘못이 아니니깐요. 너무 하소연식으로 비춰진 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올려보니 좀 긴 글이었네요. 봐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꼭 한번 사연을 올리고 싶던 40대 여성입니다. 바쁘게 살면서도 늘 이 채널을 켜두고 있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같이 욕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참 많은 감정을 느꼈던 채널이라 그런지 정감이 가는 거 있죠? 그런 채널에 드디어 제 사연을 올리다니 감개무량합니다. 항상 보면 가슴이 미어지고 가슴 속에서 분노가 차오르는 사연들이 많은데 과연 제 사연은 어떻게 보실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시 빈민가가 바로 제가 살던 곳이었죠. 아직도 생각하면 인상이 써질 정도로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곳에서 줄곧 살았습니다. 자식이라고는 딱 저 하나뿐인데 저희 집은 참 힘들었어요. 한 번도 부유했던 적이 없었고 빈민가에서 줄곧 살았던 게 제 일상이고 인생이었는데 저는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는 내내 무서웠고 싫었고 두려웠죠. 방음은 기대도 할 수 없었기에 지나가는 행인들의 웃음소리나 싸우는 소리 등의 별소리가 다 들렸거든요. 간혹 모두 잠든 새벽녘 누군가 고함이라도 치며 욕을 퍼부으면 전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밖에서 소리치는 그 사람이 꼭 저희 집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릴 것 같았죠. 그렇게 허름했고 보안이라고 기대할 것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린 딸을 키우기에는 최악의 조건인 집이었죠. 물론 형편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다는 거 저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희 엄마께서는 골목길에서 김밥을 파셨습니다. 가게가 정식으로 있던 건 아니고 그냥 노점 느낌으로 파신 거지요. 하루 벌어먹고 사는 느낌이었고 저희 집은 이렇게 가난했는데도 엄마께서는 늘 배고픈 사람들에게 김밥을 나눠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료비만 나가고 버는 수익이 없으니 늘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형편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도 없었죠. 더 화가 나는 건 없는 살림에 빈민가 이웃들에게 도움을 참 많이도 줬다는 겁니다. 저희도 먹을 게 없어서 늘 배고프게 살아야 했는데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반찬거리도 나눠주시고 김밥도 나눠주셨죠.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훌륭하고 멋지다고 할 수 있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결코 반가운 오지랖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오지랖을 부리시며 살림을 마이너스로 만들고 있으면 아빠라도 바로 잡아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두 분은 아주 천생연분이셨죠. 아빠께서는 엄마 못지않게 참견이 많으신 분이셨고 뭔가를 보고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셨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다 싶으면 그 현장에 가서 중재를 시키고 화해를 시킨 후 피해자 집까지 데려다주고 안전하게 들어가는 걸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셨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는 이런 부모님의 성향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냥 저희 집은 가난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겨우 10살쯤 되니 보이더라고요. 아, 우리 집은 가난할 수밖에 없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모님께 10살 무렵 이른 사춘기가 온 아이 마냥 자주 투덜거렸죠. 엄마, 제발 김밥 좀 돈 주고 팔라고 했잖아.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들만 챙기냐고. 엄마도 돈 주고 만들면서 왜 남한테 공짜로 주려고 그래? 엄마는 재료비 안 들어? 만드는 시간에 대한 돈은 누가 주는데? 아영아, 우리도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식구들은 밥은 먹지? 정말 힘든 사람들은 이 밥 한 끼를 못 먹어서 고통스러워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거야. 아, 우리가 왜 베풀기만 하냐고. 아무도 우리 집 안 도와주는데. 내 친구들이 뭐라는 줄 알아? 골목길 김밥 아줌마한테 가서 배고파요 하고 불쌍한 척하면 다 준다고 엄마를 바보 같다고 하잖아. 친구들이 엄마를 그렇게 말해서 속상했구나, 우리 딸이. 아, 몰라. 진짜 엄마 미워. 거기서 그렇게 김밥 좀 공짜로 주지 말라고. 저는 골목길에서 김밥 파는 엄마가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 김밥 아줌마가 제 엄마인 걸 모르는 친구들이 자꾸 엄마 욕을 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죠. 친구들 사이에서 김밥 아줌마는 아주 유명했습니다. 배고프다고 조금만 불쌍한 척하면 김밥 한 줄을 주고 더 불쌍한 척하면 2줄도 준다고 말이죠. 하나뿐인 제 엄마가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거리가 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해도 변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부모님께 불만은 커져만 갔고 저는 부모님과 대화도 잘하지 않고 매일같이 뾰루퉁하게 삐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큰 일이 벌어졌죠. 여느 때처럼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골목길을 괜히 쓱 봤는데 엄마가 안 계시는 겁니다. 제가 늘 뾰루퉁한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보면 활짝 웃으며 인사를 해주셨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김밥을 파셨던 엄마가 안 계실 리가 없었죠.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혹시 집에 계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집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밤늦게까지 혼자 집에 있어야 했어요. 부모님과 있어도 무서운 그 집에 이유도 모른 채 밤늦게 부모님을 기다리던 저는 공포에 질려 펑펑 울고 말았어요. 울다 잠이 들었는데 엄마께서 뒤늦게 오셔서 정말 슬픈 얼굴로 저를 끌어안고 오열을 하셨죠. 그런 저는 못나게도 왜 늦게 나타났냐며 원망의 말만 내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나 혼자 두고 지금 올 수 있어? 나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엄마가 어떻게 된 줄 알았잖아. 아영아, 우리 이제 어쩌면 좋니? 뭐를, 왜 자꾸 우는데? 무서웠던 건 난데. 아영아, 우리 딸, 어떡해 정말. 엄마는 한참 동안 제대로 말도 못하시고 오열을 하셨습니다. 뾰루퉁하게 엄마한테 투덜거리던 저도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10살이면 꽤 어린 나이인데 그 나이 때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공포심과 불안함을 느꼈던 순간이었죠.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엄마의 눈물이 멈추길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오열하시던 엄마는 제 머리를 쓸어 넘기시고 얼굴을 만지시길 몇 번을 반복하셨을까요? 어렵사리 입을 여셨습니다. 아빠께서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말이죠. 처음에 엄마께 이 말을 듣고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아빠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 자체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아빠랑 인사도 하고 장난도 쳤으니 말이죠. 거기다 고개를 돌려 집을 봤는데 여전히 아빠의 흔적이 다 그대로인데 어떻게 아빠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울지도 않았고 그냥 가만히 멍하게 있었습니다. 한참을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한 후 장례식장으로 갔는데 아빠 영정사진을 보고 조금씩 감정이 이상했어요. 너무 어려서 저게 영정사진인지도 몰랐고 그냥 아빠 사진이 큼직하게 있다는 정도로 인식했는데 아빠 지인들과 가족들이 너무나도 슬프게 우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저를 발견하자마자 이제 어떡하냐며 통곡을 하시는데 그때서야 아빠 없는 현실이 조금씩 실감났어요. 아빠가 정말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제가 고작 10살이었고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못 해본 게 너무 많았는데 그냥 그렇게 하루아침에 가셨습니다. 솔직히 이별이란 게 뭔지 제대로 느끼지도 못할 나이에 아빠를 보내야 해서 마음껏 아파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건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신 이유였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우리 아빠가 길을 걷다가 동네 양아치들에게 맞고 있는 남학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구타를 당하고 있었고 이건 아빠가 나선다고 중재될 게 아니었죠. 당연히 경찰을 불러서 해결을 했어야 했는데 아빠는 다급한 마음에 스스로 나섰고 학생을 지키기 위해 대신 심한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너무 심했고 아빠는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시고 현장에서 심장마비로 가셨다고 하셨죠.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만 안타까운 건 제가 너무 어렸고 엄마께서는 그 당시에 아빠를 잃고 경황이 없으셔서 그 양아치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셨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을 하루아침에 떠나보내게 만든 그 양아치 학생들은 고작 강제 전학 조치만 내려졌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분하고 열받는 처분이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흘러 어쩔 수도 없었습니다. 명백하게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강제 전학 가는 걸로 끝이 났을까요? 그들에게 강제 전학은 벌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다른 학교로 가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을 아주 쓰레기 같은 놈들이겠죠. 사람을 죽인 그 양아치들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텐데 왜 그들에게 아무런 법적 조치가 일어나지 않는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빠께서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떠나신 후 저희 집은 말할 것도 없이 힘들었어요.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집이었지만 더 심각했죠. 아빠께서는 원래 동네 이발소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마처럼 남을 돕기 위해 운영한 것이지 돈을 벌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워낙 빈곤한 동네이니 돈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늘 무료로 이발을 해주셔서 솔직히 수입은 거의 없는 편이었죠. 사실 엄마보다 아빠가 더 심하셨어요. 이발소에 손님이 없으면 아예 이발소 문을 닫아버리고 미용 장비들을 챙겨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거나 거동이 어려우신 어르신을 집으로 직접 가서 무료로 이발을 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 참 선하고 좋으신 분들이지요. 그러나 어린 저는 무턱대고 남을 돕는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겠더라고요. 어린 딸 자식이 있는 가장이 어떻게 목숨까지 걸고 남을 돕습니까? 그 당시에 저는 아빠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컸습니다. 생판 모르는 남을 목숨까지 도와줄 때 집에 있을 가족들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엄마도 아빠도 한평생을 이렇게 사셨던 분들이니 재산이랄 것도 없었고
엄마와 저는 생계 유지가 곤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마는 김밥을 무료로 나눠줬고 저는 미칠 것 같았죠. 정말 부부는 닮는다더니 저희 부모님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빠께서 가신 후 저희 모녀 사이는 벌어질 대로 벌어졌어요. 엄마와 더는 다투기도 싫었고 그냥 빨리 크고 싶었습니다. 하루빨리 나이가 들어 독립하고 싶었죠. 그러던 중 아빠 사망보험금이 아주 조금 나왔고 엄마께서는 그걸로 아주 작은 김밥집을 아예 차리셨습니다. 솔직히 이때 조금은 기대했어요. 제가 아무리 말은 이렇게 했어도 하나뿐인 가족이고 엄마인데 왜 싫기만 하겠습니까? 아빠 목숨값이기도 하고 정말 어렵게 차린 가게이니 엄마께서 제대로 가게 운영을 해주시길 기대했습니다. 엄마가 오픈하신 김밥집이 학교 근처라 하굣길에 궁금한 마음에 가봤어요. 그런데 멀리서 봐도 김밥집 앞에 줄이 정말 길게 서 있는 겁니다. 전 너무 놀랐고 기쁜 마음과 자랑스러운 마음에 엄마께 달려갔죠. 거기에는 학교 친구들도 있었고 처음으로 저희 엄마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뭐야? 너도 김밥 먹으러 왔냐? 아니, 여기 우리 엄마 가게인데? 너희 우리 엄마 김밥 먹으러 온 거야? 아, 너희 엄마구나. 아줌마, 저 아영이랑 같은 반 친구인데 세 줄 주세요. 배가 너무 고파요. 저도요. 저도 아영이랑 같은 반이니까 세 줄 주세요. 뭐야, 엄마? 또 돈 안 받고 김밥 팔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줄이 긴 거였어? 아영아, 우선 정신 없으니까 집에서 말하게 가 있어. 너희들이 아영이 친구였구나. 여기 앞에 놓인 거 다 가져가. 맛있게 먹고 우리 아영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 배고프면 언제든 와서 먹고. 저는 이때 정말 화도 안 나고 절망했고 엄마가 정말 너무 싫었습니다. 아빠께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분명 엄마도 느끼신 게 있으실 텐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죠. 지금 당장 우리가 돈이 없어서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우리보다 더 못 먹고 사는 이웃들뿐 아니라 더 잘 사는 이웃들까지 그냥 별의별 사람들을 다 챙기는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가슴속에 응어리로 자리 잡고 있는 아픔들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 어린 나이에 저는 친구들에게 큰 놀림을 당했었죠. 수도가 끊길 때가 많아서 마음껏 씻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옷매무새가 깨끗한 것도 아니었고 살도 새까맣게 때가 타 있으니 늘 놀림거리였죠. 심지어 옷은 늘 같은 것을 입다 보니 해져 있어서 친구들은 저를 보고 냄새나는 거지라고 놀렸어요. 제가 이렇게 놀림 당하는 걸 엄마께서는 알고 계셨는데 우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늘 도와줘야 한다고 말이죠. 안 그래도 엄마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그 순간 모든 기대가 무너졌고 그 이후 저는 엄마는 어떤 소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춘기가 되었고 저는 꽤 엇나가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스럽고 창피하지만 중학교를 다니며 나쁜 건 다 했습니다. 우연히 어울리게 된 친구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나쁜 짓 하는 양아치들과 친했는데 저도 자연스럽게 그 무리에 섞여 놀았죠. 그 무리에 섞이면서 들어가기 싫던 집도 잘 안 들어가거나 아주 늦은 시간에 들어갔고 또 담배까지 배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제 모습을 굳이 엄마께 숨기지도 않았어요. 중학생이 저런 행동을 하고 다니면 너무 큰 잘못이기에 최소한 숨기고 조심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는 게 정상인데 저는 담배를 피우고 냄새가 나던 말던 신경도 쓰지 않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미련하고 멍청한 행동을 엄마에게 반항을 한 거죠. 이렇게 망가지고 엇나가는 저를 보며 엄마께서는 반응하셨고 많이 우셨습니다. 하나영, 너 정말 이럴 거야?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집에도 안 들어오고 담배를 피워. 내가 보여?
오래 살고 볼 일이네? 몇 년 만에 내가 보이는 거야? 아영아, 제발 이러면 안 돼. 아영아, 착하게 살아야 복이 오는 법이야. 응? 너 정말 아빠도 없는데 너까지 이러면 엄마 억장 무너져 이거사. 이제야 억장이 무너져? 난 답답한 부모 밑에서 살면서 이미 진작에 무너졌어. 그냥 하던 대로 해. 나 말고 불쌍한 사람인가 뭔가 그딴 사람들이나 돕고 살아. 왜 갑자기 관심 있는 척을 하는데? 아영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마. 너 이러면 엄마가 살 수가 없어. 아영아, 딱 한 번만 학생 신분에 맞게 노력해주면 안 돼? 이날 소리도 못 내고 숨죽여 많이 울었습니다. 많은 감정이 들었거든요. 진작에 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싶은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엄마에게 너무 큰 충격과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죄송스러웠죠. 저는 중학교를 다니는 내내 엄마에게 큰 상처를 줬지만 엄마의 말대로 딱 한 번이라도 학생답게 노력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담배도 끊었고 중학교 때 만나던 친구들도 싹 다 연락을 끊었어요. 그리고 이악 물고 공부만 했습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제대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죠.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자요. 이게 딱 제 마음이었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성적은 좋지 않았어요. 저는 1학년 성적을 망치고 그때부터는 과목별로 공부할 때마다 모르는 게 생기면 꼭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온종일 물어가며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했더니 선생님들도 귀찮으실 텐데 오히려 저를 예쁘게 봐주셨고 더 자세히 봐주셨죠. 이렇게까지 머리를 싸매고 이악 물고 공부하던 저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내내 나쁜 짓 하고 1학년 성적도 망쳤지만 변함없이 제 목표는 의대였죠. 이유는 아픈 환자를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저 돈을 잘 벌어서였어요. 지긋지긋한 이 가난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라 생각을 해서 저는 꼭 의대를 가야 했습니다. 다들 제가 의대를 목표 삼고 있다고 하면 비웃었어요. 중학교 때 어떻게 지냈는지도 알았고 1학년 성적을 알았으니 말이죠. 그런데 전 아랑곳하지 않았고 1년 365일 내내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공부만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정말 갈 수 있을까와 같은 생각들이 머리에 가득 찰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하는 저를 보며 엄마께서도 묵묵히 케어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이때가 집이 가장 조용했던 시기였죠. 그 흔한 밥 먹어라는 말도 하지 않으셨고 상을 차려두고 조용히 기다려주셨어요. 알아서 공부하다 흐름에 맞춰 밥을 먹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공부를 한 결과 제가 머리가 있었는지 정말 남들보다 너무 늦었고 부족한 게 많았는데 수능 성적으로 진짜 꿈에 그리던 의대를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놀라웠어요. 공부를 하는 동안 스스로를 의심한 적은 없지만 확신한 적도 없었거든요. 제 합격 결과를 듣고 저희 엄마는 정말 행복에 겨운 눈물을 펑펑 쏟으셨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는데. 그 결과 나왔지? 아, 우리 딸 괜찮아. 의대만 뭐 대학이야? 그렇게 노력한 모습으로도 엄마는 충분해. 고생했어, 우리 딸. 의대 안 가도 괜찮아? 그럼 엄마가 뭐 아영이 너 의사 만들려고 공부시켰나? 괜찮아, 기죽지 마. 어쩌지? 나 의대 합격이래, 엄마. 나 너무 신기해, 진짜로. 뭐? 그게 사실이야? 세상에, 장하다, 우리 딸. 어휴, 이것 봐. 엄마는 아영이 너가 해낼 줄 알았어. 고생했다, 고생했어. 세상에. 엄마께서 너무 행복한 눈물을 흘리시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정말 행복한 일만 남았다는 생각에 설레고 기뻤습니다.
남들에 비하면 짧지만 그래도 제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정말 깨어있는 시간 동안 공부한 거 말고는 한 게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해요. 엄마와도 사이가 좋아졌지만 약간 서먹한 게 있었는데 의대 합격을 계기로 더 친해져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께서는 제게 할 말이 있다며 분위기를 잡으셨고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죠. 할 말이 뭐길래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 무슨 안 좋은 일 있는 거야? 이거 받아. 500만 원이고 너 자취방 보증금이야. 자취할 곳도 얼른 구하고 등록금도 얼른 벌어. 엄마 왜 그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는 너 보증금 500만 원만 줄 거니까 너가 등록금 내고 다니라고. 그리고 자취할 집도 빨리 알아봐야 할 거야. 좋은 집은 빨리 나가거든.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우리 집 형편 뻔히 알아서 등록금 내주는 건 기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생판 모르는 남들은 그렇게 잘만 도우면서 하나뿐인 딸은 서울 가서 혼자 살아야 하는데 500만 원 쥐어주고 집도 알아서 구하고 학교도 알아서 다녀라 이거야? 아영아, 엄마가 늘 말했잖아. 생판 모르는 남이 아니라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거라고.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어. 엄마는 김밥 재료 준비해야겠다.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돈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딸이 타지살이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걱정스러운 마음에 같이 올라가서 집도 같이 알아보고 계약을 하는 게 엄마 마음 아닌가요? 저 당시에 제 마음은 500만 원 쥐어주고 너 살 집까지는 구해줬으니 이제 알아서 살으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운했고 마음이 아팠어요. 의대는 등록금도 너무 비싸고 심지어 6년 동안 공부해야 돼서 돈이 많이 필요했기에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꿈꾸던 의대에 합격해놓고 이렇게 슬플 줄은 몰랐죠. 비록 중학생 때 정말 나쁜 행동을 했었지만 고등학생 때 정신을 차리며 의대 합격이라는 기쁨을 엄마께 안겨드리면서 모녀 사이가 많이 회복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굳게 마음이 다쳤죠. 홀로 서울에 어렵게 터를 잡았지만 당장 먹고 살 게 문제였습니다. 여전히 공부에 손을 놓을 수는 없었고 일은 해야 했기에 너무 막막했어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저는 제 학부를 강조해서 고액 과외들만 하며 돈을 벌어서 공부를 했고 정말 힘겹게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죽어도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살았죠. 제가 이렇게 사는 동안 엄마께서는 걱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하며 잘 지내냐 물으셨고 잘 지낸다고 말하면 알겠다며 바로 끊는 게 전부였죠. 그렇다 보니 엄마에 대한 애정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래 봤자 겨우 엄마 혼자인데도 저는 가족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제가 대학병원 인턴 1년차 때 엄마가 다른 병원 응급실에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죠. 보호자가 저뿐이라 급하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때 불효녀인 저를 원망하고 또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급하게 엄마가 계신 응급실로 갔는데 피검사를 했더니 간암이 의심되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저를 서울로 보낸 후 엄마께서는 극심한 외로움에 매일 소주 한 병씩 습관처럼 마셨다고 하셨죠. 의식이 없는 엄마의 얼굴을 뚫어져라 보는데 제가 무심했던 사이 엄마가 너무 나이 드신 게 눈에 보여 눈물을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울던 중 엄마가 정신을 차리셨고 힘겹게 제게 보고 싶었다고 너무 보고 싶었다며 눈물을 흘리셨죠. 저희 모녀는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왜 이렇게 서로 엇나가고 마음을 모르는 건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서운한 게 있으면 대화로 풀어라도 볼 것을 자식이라곤 저 하나인 엄마에게 거리를 두고 살았으니 그간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제 행동들이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이유를 불문하고 서울로 모시고 올라와서 이제라도 매일을 함께하며 효도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진단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간암 4기에 이미 폐까지 전이가 되었던 상태였죠. 이 정도면 통증이 말도 못할 정도였을 텐데 그간 제게 말도 하지 않고 버텨온 엄마를 떠올리니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여전히 김밥을 말아서 동네 사람들을 나눠주며 살았던 엄마가 더는 밉지 않았어요. 그냥 이기적이고 못된 제 자신이 미웠죠. 너무 속상한 마음에 또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며 저도 모르게 엄마에게 언성을 높이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병원도 안 가고 뭐 한 거야? 이렇게 살려고 연락도 제대로 안 한 거야? 날 이렇게 불효녀 만들고 떠나야 속이 편해? 우리 아영이 고운 거 봐. 우리 딸 잘 사는 거 봤으니 됐어. 엄마는 치료 안 할 거야. 엄마는 병원에서 연명하다 가기 싫어. 너무 슬프지만 의사는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했죠. 딸인 제가 의사인데 아무것도 못해드리니 죄책감이 너무 컸고 뭘 해보지도 못하고 엄마 곁을 지킨 지 한 달 만에 엄마는 아빠 곁으로 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울다 쓰러질 정도로 참 많이 울었어요. 못해드린 게 너무 많은 불효녀라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숨도 못 쉴 정도로 아려오더라고요. 엄마를 겨우겨우 보내드리고 한동안 정신도 못 차리고 엄마 집에서 지난 흔적들을 보는데 너무 속상했습니다. 여전히 낡은 이 집에서 아빠도 없이 저도 없이 홀로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 싶었죠. 심지어 정말 많이 아팠을 텐데 그 작은 곳에서 괴로운 고통 참아가며 살았을 엄마를 떠올리니 제 자신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딸 하나뿐인데 그 먼 서울 땅에 홀로 보내면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을까요? 이걸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아채고 이해했더라면 엄마를 이렇게 후회 속에 보내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도저히 서울로 바로 올라갈 수 없었고 휴가를 낸 후 엄마가 살던 집에서 시간을 조금 보냈어요. 반성도 했고 후회도 하다가 문득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웃던 저희 가족의 모습이 생각나면 웃다가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엄마를 가슴에 묻고 하나씩 정리를 했어요. 엄마의 흔적이 남은 김밥집은 팔아버렸고 그 동네와는 아예 영원히 안녕해버렸죠. 가슴에 응어리를 하나 더 품고 서울로 돌아와서 저는 더 독하게 살았습니다. 레지던트 생활을 끝낸 후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되었는데 이때 동네 병원을 개원할 수 있었지만 아직 돈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서 종합병원에 들어갔죠. 혼자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 외롭기도 하고 남자를 만나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도 많이 평온해졌고 여유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소개팅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같이 다 별로였습니다. 의사인 걸 알고 나오니 대놓고 얼마를 버냐고 묻질 않나. 제가 의사라서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냥 다 조건 보고 나온 사람들이라 정 떨어져서 싫더라고요. 소개팅도 지치고 힘들어서 연애도 포기하려고 할 때쯤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소개팅을 했는데 거기서 원하는 상대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변호사였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지 소개팅 내내 제 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저 매너 있고 아주 젠틀한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와 호감을 갖고 잘 만나다 결국 연애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사람이 진중한지 손도 한 달 만에 조심스럽게 잡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만나고 남자친구와 결혼을 다짐했습니다. 외로운 내게도 드디어 가족이 생긴다는 기쁨에 묘한 감정이 들었는데 변수가 있었어요. 예비 시모가 아주 심상치 않은 사람이었죠. 예비 시모는 제게 대놓고 본인 집안은 남부러울 거 없는 집안이라는 걸 강조했고 개원한 의사도 아닌 고하면 숙이고 들어와라며 눈치를 주셨습니다.
몰랐는데 아주버님이 검사고 예비 남편이 변호사인 법조인 집안이었습니다. 예비 시부는 고위 공직자였다가 퇴직하셨고 시모랑은 이미 이혼하시고 지금 시모는 재혼을 하신 새어머니였죠. 한마디로 제게 눈을 부라리며 뭐라고 하던 예비 시모는 새어머니였습니다. 예비 시모는 솔직히 정말 너무 사치스럽고 싸 보였어요.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향수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데 첫인상이 아주 별로였죠. 심지어 예비 시댁 집안에서 아무도 제게 뭐라고 안 하는데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비 시모만 자존심 세워가며 제 길을 누르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쉽게 지지 않는 성격이라 굳이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않고 예비 시모를 상대해주고 있었죠. 이런 제 모습에 열받았는지 하루는 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부르더라고요. 기꺼이 그 고급 레스토랑으로 가드렸죠. 어머, 눈이 왜 그렇게 동그랗니? 아, 하긴 너 같은 고아 출신이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발길이나 해봤겠니? 다 내 덕인 줄 알아. 아, 네. 음식은 내가 알아서 시켰어. 어차피 넌 고아 출신이라 메뉴판 봐도 모를 것 같아서. 그나저나 없이 산 사람들이 이런 곳에서 밥 먹으면 체한다던데. 너 뭐 소화제라도 먹어야 하는 거 아니니? 저기 어머님, 저 이미 여기 수차례 와봤고요. 이 코스 얼마나 한다고 그러세요? 저 의사예요, 어머님. 버는 돈이 있는데 고작 이런 걸로 덜덜 떨겠어요? 그리고 말끝마다 고아 출신 하시는데 제가 반대로 어머님한테 새어머니라고 하시면 좋으세요? 뭐야? 너 미쳤어? 새어머니? 너 이거 감당해야 할 거야? 감당이라... 고자질 하시게요? 하세요. 상관없거든요. 못할 말 뱉으신 건 어머님이니까 전 괜찮아요. 아, 참고로 이 대화는 녹음했으니까 수정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고자질 하세요, 어머님. 말끝마다 고아라고 말하며 무시하는 예비 시모에게 그대로 대갚아주자 제 얼굴에 와인을 확 뿌리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 모두 웅성거리며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까랑까랑하게 말씀하셨죠. 야, 고아 따위가 어디서 감히 자존심을 세우고 있어? 내가 너보다 훨씬 오래 살았는데 감히 너 따위가 누굴 가르치고 있어? 너 의사 배지 달면 뭐 인생이 바뀔 줄 알았어? 착각하지 마. 그래봤자 넌 부모도 없고 쓸모도 없는 고아년이야. 겸상해주니까 이게 기어오르고 있네. 그때 레스토랑 주인이 갑자기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혹시 한동현 씨 딸 하나영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 저희 아빠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맞구나. 아영이 정말 반갑다. 아니, 그나저나 어쩌다 이런 수준 떨어지는 여자랑 겸상을 하고 있는 거야? 저에게 아버지 성함을 묻고는 갑자기 저한테 아는 체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얼굴을 자세히 보니 20여 년 전 저희 아버지가 살려준 학생의 아버지더라고요. 그때 아버지 장례식장에 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너무 감사하다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던 아저씨였어요. 저를 어떻게 기억하고 말을 거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서 와인을 뒤집어 쓴 탓에 제 꼴이 말이 아니었죠. 아저씨는 제게 깨끗한 수건을 가져다 주시고는 예비 시모에게 당장 경찰 부를 테니 영업 방해죄로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뭐야? 이 레스토랑 주인이랑 네가 어떻게 아는 사이야? 참나, 너 때문에 수준 떨어져서 내가 다시는 이 레스토랑 안 온다. 어쩜 고아년한테 아는 체를 하지? 격식 떨어지게. 이 여자 한동안 조용하더니 어디서 또 영감 하나 잘 물었나 보네. 당신 2번 다시 내 가게에 얼씬도 하지 마. 당신같이 늙은 남자 등쳐먹고 사는 인간들 대접하려고 최고급 재료들로 엄선된 요리 제공하는 거 아니니까. 당신은 저기 밑에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먹지 그래? 아참, 그리고 내가 이미 경찰 불러놨으니까 조서 쓸어 갈 준비나 해.
레스토랑 주인 아저씨의 말에 시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계산도 안 하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격식 떨어지는 발걸음으로 말이에요. 그 여자가 레스토랑을 떠나고 저는 직원 휴게실로 들어가서 아저씨가 주신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보는 얼굴이라 저도 너무 반갑더라고요. 뒤늦은 회포를 풀듯 저희는 가게가 마감할 때까지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니? 세상에. 너네 아버지가 우리 수호 살려주고 황망히 떠날 때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단다. 왜 신은 착한 사람을 먼저 데려가시는 건지. 너네 부모님이 얼마나 착한 분들이신데 아직도 너네 어머님이 싸주신 김밥이 생각난단다. 그래서 김밥집도 찾아가 봤는데 이미 가게를 정리했더구나. 어머님은 잘 살고 계시니? 아, 저희 어머니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말을 안 해서 모르셨겠네요. 간암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네 부모님한테 갚을 은혜를 어떻게 갚으라고 이렇게 급하게 떠나신 거니? 난 아직도 너네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구나.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수호를 살려준 너희 집에 보답하기 위해 돈을 모았단다. 자, 이것 받으렴. 그렇게 건네받은 통장에는 무려 20억이 들어있었습니다. 손사래를 치며 너무 큰 돈이라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아저씨는 눈물까지 보이시며 제발 받아달라고 죽기 전에 꼭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통장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아영아, 아저씨가 요식업으로 정말 성공했거든. 고급 레스토랑만 해도 전국에 수십 개 차렸어. 여기가 본점이고. 내가 언젠가 너희 가족 만나면 꼭 주려고 모아둔 돈이야. 드디어 줄 수 있다니 너무 기쁘다, 아영아. 이것밖에 못 줘서 아저씨가 너무 미안해. 그렇게 20년간 쌓인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고 아저씨는 우리 부모님한테 은혜를 갚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시며 옛 동네에 사셨던 주민들에게도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아저씨의 차를 타고 다 함께 부모님 빈소에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세상에, 아영 엄마,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떠났어. 내가 아영 엄마가 싸준 김밥 덕분에 죽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매일매일 살려고 노력했어. 그 김밥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다 굶어 죽고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이 말을 너무 뒤늦게 말했다, 그치? 아영이가 참 이쁘게 곱게 컸네. 하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인물이 좋으니 아영이도 그렇지. 이제 우리가 있으니까 아영 엄마, 아영 아빠 하늘에서 보고 있지? 우리가 아영이 잘 키워줄게. 걱정 말고 맡겨줘. 살아있을 때 갚지 못한 은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아영이 도와주며 갚을게. 날 좋은 날 하늘에서 다 같이 봅시다. 고마웠어. 아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어, 그래. 고생했다. 고생했어. 이제는 여기가 다 이모고 삼촌이고 엄마고 아빠라 생각하고 살아라. 아영아, 알겠지? 다들 왜 우세요, 좋은 날에. 워낙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이 많아서 대부분 그대로 살고 계셨지만 레스토랑 아저씨처럼 성공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좋은 소식 들고 왔으면 좋았겠지만 예비 시모로 인해 파혼을 결정하며 어깨가 조금 무겁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속 시원했던 건 예비 시모와의 대화 녹취본을 시댁 식구들 카카오톡에 전부 보내버렸습니다. 처음에 남자친구에게 파혼하자고 했더니 너무 당황해하며 우리가 어떻게 헤어지냐고 이유가 뭐냐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전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저 녹취본 파일을 보내줬습니다. 예비 시모가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현모양처에 아주 교양 있는 척을 다 떨었을 텐데 아마 그 녹취본을 들은 식구들의 충격은 굉장할 거예요. 그렇게 2주가 지날 때쯤 뜬금없이 예비 시부가 연락 와서는 잠시만 자기를 만나줄 수 있냐고 부탁하는 거예요.
약속된 장소로 가서 대면대면 이야기를 시작했더니 글쎄 갑자기 예비 시부가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사람을 잘못 봤더라고. 세아가 덕분에 집사람이 얼마나 삐뚤어진 사람이었는지 잘 알게 되었어. 그 여자가 세아가 너한테도 참 못할 짓을 했더구나. 내가 대신 사과하마. 재혼할 때만 해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돈에 눈이 멀어서 지금은 지독한 여자가 되었더구나. 그래서 나는 이혼을 할 거란다. 세아가 너는 파혼하지 말아다오. 우리 집에 다시는 그 여자가 발붙일 수 없도록 신경 쓸 테니 지난 날은 잊고 우리 아들과 다시 결혼 진행할 수는 없겠니? 진심 어린 예비 시부의 사과에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나를 고아라며 놀려대던 시모 될 사람은 이미 집에서 쫓겨났고 저는 예비 남편과 또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비 남편은 저와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잡고 또 잡았지만 끝내 거절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시월들을 경험해버린 탓에 결혼이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남편도 전 시모가 제게 막말을 할 때 모른 척 듣고만 있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또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겠지만 현재는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파혼을 한 뒤 저는 혼자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아저씨께 받은 20억과 저를 또 돕고 싶다는 주민의 도움으로 제 개인 병원을 개원했고 이제서야 부모님의 그 선한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서 휴무에는 시골에서 의료봉사를 다니고 있답니다. 부모님이 남을 돕는 걸 그렇게 싫어했던 제가 결국 부모님이 도운 분들에게 은혜를 대신 받는 게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더욱 헤아리고 이해하며 남은 여생은 부모님처럼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